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채 증가 속도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집권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고 나중에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뉴스를 계속 이렇게 추적하니까 전모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림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그렇게 아마 진행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세 협정이 장기화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미 수출 흑자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차분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에 그런 오랫동안 기다렸던 미 연준의 금리가 0.25%포인트 낮춰졌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뭐 크게 반색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확 빠졌다가 그다음에 조금 회복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약간 실망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한국 문제부터 여러분들 추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감이.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100조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1조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한국의 경상이익이 여러분 한 4% 5%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조를 벌려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는 겁니까? 국가 채무가 3달 만에 이제 100조가 됐네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돈 뿌려서 나라 살릴 수 있으면은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주요 경제신문의 여러분 일면 톱기사입니다. 톱기사. 석 달 동안 국가 부채가 100조 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확장 재정에 더욱 깊어지는 부채의 늪 최소 년 100조씩 늘어날 판이다. 100조를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동안에 매년 빚이 늘어나는 것이 130조에서 150조 정도 1년에. 부채 참 겁납니다. 돌아서면 그냥 부채가 늘어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돼 가는데 석 달 동안 이어진 퍼주기 1분기에만 1분기니까 이제 3달이지 않습니까? 100조 폭증의 정부 부채 비율 사상 최고 확장 재정의 빚 휴증 우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돈값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돈값이 원화 가격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와 또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화 가치를 개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돈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212조 원 그거는 가장 좁은 의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한 것이고 한국의 부채 규모가 1경이 넘습니다. 전체 다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돈을 치열하게 이렇게 벌어본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가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내각에 기업인 출신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기업인 출신들은. 그러니까 뭐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언제 터지느냐 그것만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시장은 정직하거든요. 끝까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미 수출 흑자가 이제 크게 줄어들 판이니까 여기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가 3개월 만에 100조 원이 늘었다. 작년 말에 1113조 원에서 이제 지금 1212조 원이 됐으니까 한 분기 만에 이제 100조 원을 더 쓴 겁니다. 여기 이제 국가 총부채가 가계가 2299조, 기업이 2861조, 정부가 1212조인데 이게 전부 다 과소 추정된 거. 가계는 한 3000조 넘습니다. 전세 보전금까지 합치게 되면 기업도 3000조가 넘고 정부는 한 7000조 정도 되죠. 지금 이 1212조란 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만 합한 거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그다음에 군인연금, 국민연금,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연금 충당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7000조 정도 부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경 넘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부채가. 그 나라가 부채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지는 부채 갚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뿌려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뭐 다는 큰데 제가 뭐 정파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돈 뿌려서 못 살립니다. 돈 뿌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런 돈을 뿌리는 것은 대부분 부양책으로 뿌리는데 1원을 뿌리게 되면 여러분들 경기에 도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0.5, 0.3 나머지는 대부분 낭비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완장을 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뿌려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제 대외 신인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경제를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받고 한국 국채를 매수한 외국인들이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되죠. 그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떠난다. 외국인이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하면 시정금리가 상승하고 원화값은 폭락한다. 한번 호되게 겪었지 않습니까? 20몇 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겪었던 가장 큰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국가정책은 정직해야 되고 시장 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 그게 이제 30대 여름 배웠던 가장 큰 교훈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수가 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수출 침체되죠. 내수 여러분들 쪼그라들죠. 그럼 뭐 거래가 여러분 활발해야 그다음에 이제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건데 지금 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세금 수입을 가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정부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계속 이제 국민들은 쿠폰을 주는 겁니다. 쿠폰을 전 국민에게 최소한 15만 원 소고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 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부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국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추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 위에서부터 가장 좁은 데부터 밑으로 갈 때 넓어집니다. 협의의 정부 부채가 1번이고 그다음에 6번까지 가면 강위 넓은 의미에서 부채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1100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과소평가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를 빚을 더하게 되면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D2 아마 이게 대시일 겁니다. D2 그게 120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100조도 이것도 과소평가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전이라든지 이런 그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을 합치게 되면 22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1200조고 가소추정 적게 추정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 빚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1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은 22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공공부문 채무 D3라고 표현하죠. 이제 거기다가 뭐 수출입은행 뭐 이런 금융공기업 이런 것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3000조 늘어나는 겁니다. 수출입은행도 뭐 빚이 많을 거예요. 국책사업 산업은행 이런데.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군인연금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죠. 그게 5번이 있네. 그게 한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빚이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니까 정부 부분만 7000조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죠. 7000조 플러스 알파가. 지금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700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빚을 더 늘려야 되니까 계속 이런 뭐만 사용하는 거 하니까 여기에 D1이나 D2만 사용하는 겁니다. D1과 D2를 쓰게 되면 뭐 한 5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여기 나오다시피 300% 이상 되는 겁니다. 300%. 300%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큰 빚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빚을 이제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GDP 대비 한 300% 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약속한 모든 빚을 더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한 7000조 이상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 보시죠. 그럼 가계 주체별로 빚을 얼마를 지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 가계가 한 3000조 정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3000조 기업이 3000조 정부가 7000조 아주 작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빚 전체가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경제 총부채가 1경 300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경 3000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최소 추정치일 겁니다. 최소 추정치. 이렇게 이런 계산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가 7000조 플러스 알파 가계부채가 2000조라고 했는데 여기 2000조에는 전세 보증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런 이런 전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될 겁니다. 기업 부채가 1000조 뭐 지금 3000조 넘었을 겁니다. 7000 3000 3000 그럼 최소 경제 총 부채가 1경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1경 3000조.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 있으면 성장을 해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갚을 수 없는 지경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쓰겠죠. 그게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빨리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국제결제은행 이런 데서도 한국 사정을 쏙쏙소리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가 된다는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상세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6372조나 외환위기 터졌을 때 여러분들 숨은 부채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 1경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1경 3000조 정도. 원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추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버릇처럼 달러화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야기가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확실하니까 경제는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그냥 뿌린 대로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사람이 이제 뭐 낙관론을 갖고 살아야겠죠. 비관론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낙관론을 갖고 살지만 현실은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지. 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정도 비치고 1997년도 외환위기는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참 한국이 일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특수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라가 가라앉는 상황인 거죠. 산업이 전부 다 중국과 함께 다 잡혔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성장률이 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빚을 이렇게 짊어지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성장률에 맞춰서 빚 증가율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산수로 따지게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 여러분들 수입 증가율에 맞춰서 여러분들 지출 증가율을 조정해야지. 그러 안 하면 파산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기사를 다룬 신문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50% 코앞 누가 브레이크를 거나 정부 부채 50%가 아니면 30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볼 때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그런 정직함이 있어야 화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신문들이 뭐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가지고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총생산률은 국내 총생산 대비 50%밖에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뭐죠 50%면 얼마 안 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정직함을 많이 잊어버린 거죠. 한국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뻥을 잘 치고 얼마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이런 3,500억 정도까지 요구할 때까지 갔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니까 그 거짓말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 엄청나게 치르겠죠. 누가 브레이크를 거나 브레이크를 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무슨 뭐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체제가 여러분들 열리게 되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걸 겁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 딱 한 가지면 나중에 터지는 겁니다. 터져 가지고 대외 채무자가 이런 진주를 해 가지고 줄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슬 끝부분에 뭡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차가 여러분 수입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지만 미국에서는 수많은 자동차 가운데 하나가 현대 기아 자동차인 거죠. 현대 기아 자동차 차를 못 파면 여러분들 뭐 일본의 혼다도 있고 닛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도요타를 좋아하니까 도요타도 있고 아무 그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지킬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관세 25% 내고 그냥 미국 시장에서 물건 팔아라. 그게 미국 측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를 내면 이제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울산에서 만든 차가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일산을 사죠. 국산을 안 사죠. 같은 여름 차종에서 조금 싸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가 좋은 차가 현대 기아 자동차니까 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 차보다 비싼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러면 더 국산차를 사겠습니까? 국산차 안 사죠. 조금 싸니까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그러면은 아마 지금 완장 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럼 자동차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냐. 대미 흑자의 50% 이상을 자동차에서 돈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한국이 대미 수출이 1280억 불을 작년도에 대미 수출 흑자가 557억 불 미국 시장에 돈을 많이 우리가 남긴 겁니다. 미국에서 남기는 여러분 돈의 60%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돈을 남기는 게 특수 반도체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출의 8%에서 9%지만 반도체 수지는 마이너스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돈을 크게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도 비슷할 겁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 가운데 제가 통계를 안 찾아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50% 60%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들 협상 단계에서 수모도 받고 이러면서 또 결사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좀 불공정한 협상에 응한 거죠. 한국이 이런 대미 수출 흑자의 60%가 자동차 한 아이템 가지고 여러분 300억에서 325억 불을 남겨간 겁니다. 150만 대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팔아가지고 300억 불 이상 정도를 벌어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국이 여러분들 지금 이 관세율을 가지고 울산 공장이 유지되기 전에는 힘들 거로 봅니다. 대미 수출 흑자가 여러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거의 이익을 못 난 300억 불이 여러분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주력 상품 2등이 많이 파는 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칩 관세가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는 길에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동차의 15%를 내고 있으면은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더 많이 내야 된다. 의약품은 아일랜드 같은 데 많이 수출할 겁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부당하기도 느껴지지만 규칙을 미국 측이 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한국 입장에서는 3,500억 불을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두둔하자는 입장을 내려놓고 한국이 3,500억 불을 미국이 요구하는 식으로 현금을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양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형평이란 차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한국이 자동차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거죠.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그리고 알루미늄의 여러분들 그 부가 상품들이 전부 다 50%를 때리니까 주방 가구라든지 주방 제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수출이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3개월에 빚이 100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나는 그분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나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이 자동차를 결국은 생산 기지를 옮기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러면 옮기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인 거죠. 60년 들여가지고 만든 한국의 제조 자동차 공급망 자체가 와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들은 미국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한국인들이 비교적 가장 여러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밥을 먹을 때 크게 긴장 안 하고 이런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식당 뭐 에티켓 같은 걸 지키지 않더라도 서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가치 기준 같은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을 중시하고 약속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온정주의가 좀 덜하죠. 그래서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좀 찹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개방적이지만 그러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봐주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 섭섭하죠. 봐주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이 굉장히 엄격하고 계약 준수를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쌍방이 협상을 원했으면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의 의무는 각자의 책임이지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익을 고려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건은 그냥 약속 위반으로 볼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돈을 전혀 못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자동차 생산 기지를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위성락 씨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봉급받는 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관료 생활들을.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현장 무딘기 같은 걸 잘 모를 겁니다.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을. 장기 협전을 대비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재정을 틀어가 13조 6천억 정도를 아마 정책 자금으로 긴급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게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본격화가 안 됐는데 한 달도 된 게 아닌데 자금 여러분들 수여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서 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모색에 나섰다. 재정을 얼마나 투입해야 여러분들 다 구하겠습니까? 그냥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이런 조금씩 주는 거죠. 미국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요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일 내에 후속 관세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했다. 뭐 정확하게 썼네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당장은 진전이 없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나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협상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엄청난 경랑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 경랑 속에서 정권이 이제 바뀐 것이고 그 정권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한국적 기준으로 3,500억을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이행을 미국 측이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감당해 가지고 미국 측 요구안을 그대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25% 관세를 내고 물건을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지난 일입니다마는 3,500억을 구두로 약속하기 전에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갖고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뭐 그거야 지금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거듭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를 일본산 자동차하고 비싸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싸기 때문에 산 거죠.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여전히 여러분들 도요타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평판도 그렇고 그냥 도요타는 기본적으로 그냥 신뢰나 이런 품질 면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니까.
그리고 미국인 입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현대 기아자동차 여러분들 울산에서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런 물건을 팔 수가 없더라도 미국 시장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으니까. 이 이제 오늘 우리가 권력 수뇌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관훈클럽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토론회 할 때 기자들이 묻고 이런 부분을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벌써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렵겠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13조 6천억의 정책 자금을 연내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게 그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신용보전기금, 기술보전금 이게 전부 다 국가 부채로 다 잡히는 겁니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치를 늘린다.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야기죠. 돈을 얼마나 투입해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극복하겠냐.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잘못을 이렇게 묻기보다는 상황이 여러분들 이런데 여러분들 근로시간 줄이겠다고 또 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거의 내가 볼 때 나갔습니다. 지금 때가 어딘데 여러분들 4.5일제 만들겠다고. 사람들 대단합니다. 집권 3개월째 쏟아져 내는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예상보다도 어려움이 빨리 오겠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들을 전혀 못 차린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AI 혁명까지 다 닥쳤으니까 고용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거든요. 지금은 초급 여러분들 직원들을 안 뽑지만 지금 AI 이런 발전 속도를 밀어보게 되면 중급 이런 것도 많이 대체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름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주 4.5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가 의의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성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참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시죠.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은. 일을 여러분 먹고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뭐 먹고 살 건지. 자, 여러분 다음 이제 주제는 이 대법관들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 양은경 기자, 이 법조 출입 전문 기자입니다. 항상 글을 조금 관심 있게 제가 읽는 분인데 요지가 여러분 뭔고 하니까 법원이 함부로 대접받도록 그동안 행동을 해오지 않았냐. 양은경 기자가 여러분 법조 전문 기자가 이번에 쓴 글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비롯해서 법관들이 집권 여당 사람들이 판사들을 함부로 대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처신을 해오지 않았냐. 당신들이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은 현직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그렇게 이런 압박을 가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전부 판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판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 여권으로부터 당하는 수모나 이런 부분들은 약과죠. 더 심하게 여러분들 앞으로는 당하지 않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찬찬히 법조 전문기자 입장에서 적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여당에 심어준 착각, 대법관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고 대법원장을 여러분들 그냥 발사계처럼 대해도 되고 대한민국의 판사들을 뭐죠 그냥 짓 이기도 된다. 그렇게 이런 처신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처신을 해왔으니까 지금 와서 징징거린다 해가 뭡니까 우리 대접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당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이렇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지 딱 3일 만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온 반응이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다 장악했고 이제 우리가 심사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쪽에 줄을 서지 않는 판사들은 승진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다 왔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그동안 뭘 할 수 있냐. 응? 야 이 비겁한 판사들아 너희들이 뭐 우리 함께 대들어 그냥 한직으로 다 밀어 넣어버리겠지.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인 거죠. 우리가 다 장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판사들이 아무리 깨끗거려 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웃기라도 하듯 나온 반응이다. 웃기는 친구들이네.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찍소리 할 수 있어? 응? 너희들이 우리 겁 안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재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 일은 없었다. 독재 정권에서는 그래도 여론을 의식해야 되고 선거를 의식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들과 만나 대통령의 공직선거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압박했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사를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 정치 이런 판결을 앞두고 해당 당사자를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판사들 이렇게 이름 대할 정도니까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접받아도 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꽤 많으실 겁니다. 여당은 지난 5월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한송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면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정치 권력이 판결 비판을 넘어 사법부를 건박하는 형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뭐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냥 무너진 건데. 기자들도 이런 글 쓰면서 참 이렇게 딱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해야 되니까. 선출 권력이 최고 권력 사법부는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확정하며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보다 광장의 다수결로 시비를 가리는 게 더 낫다는 위험한 결론을 내렸다. 그냥 국민의 이름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국민이 실질적인 투표 권한이 없으니까. 그죠? 그 경과를 돌아보면 법원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4.15 총선 전부 다 덮었죠. 그 위에 모든 거 다 덮은 거잖아요. 대법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와서 징징거려 가지고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인재 씨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야 이인재 씨가 얼마나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까? 한국 역사에. 한국 사람들 네팔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진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거죠. 5년을 보고도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인지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회의를 가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런 뱃속을 저는 전부 다 본 겁니다.
남이 해주면 좋고 미국이 도와주면 좋고 누가 좀 도와주면 좋고 누가 나서서 좀 희생하면 좋고 난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잊을 것이 많고 나는 우리 집 애들 생각해야 되고 난 관심 없고 당신들이 해주면 좋잖아. 유대민족하고는 천냥지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나라가 같이 여러분들 건국을 했지만 유대민족들은 죽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5년 지나서 지금까지도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 헛산 거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죠. 바람을 가지는 것은. 그러나 소망과 여러분 현실을 구분을 못하면은 그거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뭐 이때만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기회가 많았던데 판사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체제가 바뀌는데 힘을 대준 거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런 판사들이 한 거지 뭐 국민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대장동부터 시작해 전부 다. 한 일선 법원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재판하는 게 그동안 법의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최소한 여러분 한국 법원이 이 정도 여러분들 원칙은 지켜온 것 같아요. 그 당연한 원칙을 저버린 법원은 결국 선출 권력에 얕보였고 힘의 논리가 통한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그리고 뒤늦게 이를 바로잡으려던 대법원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완장을 찬 사람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그걸로 끝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왜? 우리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찍소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지난 5년간 검증이 다 끝나는 겁니다. 법원의 신속 공정한 재판 앞에 선출 권력의 갑질은 통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판사들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대법원 판사들에게. 전부 다 외면했지 않습니까? 선출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이번 권력은 오래 갈 겁니다. 양은경 기자도 여러분들 이런 판단은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출 권력, 이번 선출 권력은 오래 갈 겁니다. 4년 갈지 40년 갈지 400년 갈지 모르는데 훨씬 더 오래 갈 걸로 봅니다.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 주기를 5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전부 다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낙담을 드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오래 갈 겁니다. 이런 체제가.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고 검사들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여러분들 뭐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실행력이 없는데 누가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원래 이 나라는 거짓말이 좀 심하죠. 거짓말이.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의 폭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관에 끌려가게 되면은 거짓말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조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게 서양 선교사들 여러분 그래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죠. 거짓말이 그냥 후천적 유전자가 된 겁니다. 얼굴색 하나 바꾸자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오늘 집권당이 대법원장 건박위에 가짜뉴스를 퍼뜨렸나.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들도 거짓말 억수로 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조선민족의 여러분들 속성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한 겁니다. 그게 유전자처럼 그냥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민족이 그렇지 않을 건데 조선민족이 그런 겁니다. 조선민족이. 예. 당연히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예. 한쪽에서 만들어 퍼뜨리고 그걸 받아가 진짜처럼 포장해 여러분들 정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나서가 여러분들 예? 허연 거짓말, 벌건 거짓말, 누런 거짓말, 예? 거짓말 친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거짓말. 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유튜브들도 거짓말 억수로 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예?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남을 음해하기 위해 가지고 타고난 것 같아. 타고났어. 예. 거짓말. 예? 거짓말하면 당연히 그다음에 사기하고 조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친민주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회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돌아다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희대라는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씨가 이런 평생 관료 생활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중대한 사건인지를 본인이 잘 알 건데 어떻게 이런 판사 만나가 이런 밥 먹으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아, 거짓말. 거짓의 도가니인 겁니다. 거짓의 수렁인 겁니다. 거짓의 똥통인 나라가 돼버립니다. 거짓이. 나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거짓말. 뻔하게 이런 숫자를 가지고 말해줘도 그게 거짓말이야 하는 겁니다. 거짓말.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를 앞으로 얼마나 많이 치르겠습니까? 지금 이미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을 거짓말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5년 동안 거짓말로 덮었으니까 5년 동안 사기를 가지고 덮었으니까 5년 동안 조작을 가지고 덮었으니까 그게 앞으로 얼마나 이런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에?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어요. 유튜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집권 민주당이 이 주장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근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닥치고 뭡니까? 예.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회가. 결국 거짓말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결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벗어나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늦은 겁니다. 이제 뭐 꼼짝 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다 갇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주가는 오르니까 기분이 좋죠. 다음에 어떻게 될 값이. 민주당 한 의원은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 직후에 작년 4월 7일쯤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척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조희대 씨 전부 다 관료 생활을 여러분들 40년 정도 이상 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로가 만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탁치고 뭡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또 떠드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모임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근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니까. 앞서 김어준 씨 등 친민주당 유튜버들은 그들이 만났다면 엄청나게 부적절한 것이다. 안 만난 걸 본인도 다 알겠죠. 그렇지만 사실인 것좀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진짜 거짓말 천국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족 자체가.
거짓말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작살이 날 겁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거짓말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러나 거짓말 때문에 이런 발생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헌재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조 없다. 당연히 없겠죠. 한덕수 씨가 여러분들 관료 생활을 1년 2년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정상명 전 총장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당사자들이 모두 터무니없다고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한다. 얼마나 이런 악한 짓입니까? 계략과 모략을 꾸며가지고 없는 이야기나 말을 꾸며서 상대방을 음해하고 상대방을 여러분들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런 악질적인 일인 겁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할 건지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판사들이 전부 다 들어 누워 가지고 엄정한 법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라가 깊은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언제 나올지 저는 안 보입니다. 앞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낙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라의 앞날에 비해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겁니다. 뭐 알아서 전부가 다 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책임감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최소한 자식 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조차도 없는 겁니다.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인 겁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인 겁니다. 무슨 고매한 인격이나 학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손자 손녀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건지 무슨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여러분 눈망울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버린 겁니다. 나라의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손자 손녀 여러분들 얼굴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공박사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라 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당대의 영화를 누리고 가야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자, 여러분들 이 한덕수 씨가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 사실은 일절 없었다. 당연히 없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제목을 잘 뽑았네요. 독일의 히틀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 여름 흘리지 않고 어떻게 단 53일 만에 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했나. 제목을 참 잘 뽑았네요. 편집하시는 분들이 아주 1번으로 많이 본 겁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굉장히 장문의 그런 기사로 다뤘네요. 히틀러가 총 한 방 쏴지 않고 히틀러가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그냥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해체를 해버린 거죠.
아주 멋진 제목의 그런 글인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국가를 여러분들 해체시키는 총 한 방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틀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어떻게 53일 만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해버렸는가. 나치당 대표인 아돌프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가 된 것은 1933년 1월 30일이었다. 당시 나치당은 의회에서 230석을 차지한 제1당이었지만 전체의 608석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37%였고 나치당이 속한 우익연합도 51%에 그쳤다. 그러나 앞서 3명의 총리가 계속 실각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자 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불렸던 파울 폰 힌데프르크와 귀족 군 산업가들로 구성된 독일의 중도 보수적 정치 기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역사는 아주 작은 사건에 의해 가지고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현대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 가장 연약한 고리가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쏘지 않고 나라를 완전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보고 나는 어떻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총 한 방 쏠 필요 없다. 그죠. 피 한 방울 뿌릴 필요 없다. 그냥 90일 만에 나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히틀러가 총리가 된 뒤에 현대민주주의 헌법의 모범으로 꼽히던 바이마르 헌법 체제를 사실상 무너뜨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53일이었다. 간단한 겁니다. 현대민주주의는 가장 연약한 고리가 여러분 선거고 그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나라를 통째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히틀러만 총 한 방 쏘지 않은 게 아니고 선거를 장악하면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국 77년 해방 80년 사전투표 제도 본격 실시 11년 완전히 나라가 이제 체제가 바뀐 거죠. 나라 이름은 뭐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방심했던 거고 많이 비겁했습니다. 비겁했고 특히 국가의 여러분들 지도층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소심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아주 많이 읽혔던 책이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좁은 해랑.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한번 그런 체제를 갖게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좁은 해랑에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일군의 사람들이 이 국가의 힘입니다.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조금만 여러분들 방심하게 되면 그거를 본인들로 끌어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붕괴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1948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체주의 체제하고 자유체제하고 여러분들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그래야 여기에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낭떠러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태냐. 여기서 낭떠러지로 다 넘어간 겁니다. 거의 다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완전히 대피할 겁니다. 한쪽이 대승하겠죠. 경북지사나 대구시장 정도가 살아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가겠죠. 교육감 선거 전부 다 아마 다 차지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시사적인 역사를 관통하는 이분들이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이거 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되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이걸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진 체제를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공감 못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내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공감 안 하셔도 괜찮고 세월 흐르면은 공 박사가 얼마나 옳은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슴 절절히 느낄 겁니다. 공감하든 안 하든 나는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면 전부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치를 때까지 여러분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까? 들은 책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공병호 TV를 본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예상을 한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끄떡도 안 한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기는 뭐가 돼? 완전히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못 깨우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못 깨우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머리를 때리가면서 뭐 가르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리석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면 고생을 하는 거지. 네. 어리석으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진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지. 네. 자, 여러분 한국 문제는 항상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도 있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언짢은 이야기지만 하는 거니까 취사 선택하셔 가지고 제 논평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않는 거죠.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예. 윤 대통령은 다르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세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표정이 국내 문제에서 세계 문제로 넘어가면 조금 얼굴이 피하고 다음에 투자 문제로 가면 활짝 이런 피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